최원우가 40년 동안 숨겨온 소름 끼치는 비밀이 강철에 의해 발각되었다. 한 달이 괴물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 한편 궁궐에서는 대비가 풍산의 보고를 받으며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그 계집이 아직 살아있다고? 대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까? 풍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이, 그 아이는 단순한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을 몇 번이나 방해했고 이번에도 궁에 들어와 방해할 기세입니다. 대비는 가늘게 눈을 떴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대화를 몰래 엿왕은 대비의 행동에 점점 더 깊은 의심을 품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명확했다. 궁궐 깊숙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시각, 팔척귀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영혼 없는 헛개비처럼 떠도는 자들 사이를 헤치며 그는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곧 그의 눈앞에 한 인물이 멈춰 섰다. 병조 판서의 측근이었다. 팔척귀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몸에 손을 얹었다. 너로 정했노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기운은 평온했고 서로를 감싸는 공기마저 따뜻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시각 왕은 비밀리에 궁녀 하나를 불러 물었다. 풍산의 출입이 잦다? 대비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봐라. 왕은 대비를 신뢰하지 않았다. 특히 풍산과의 밀담이 계속되면서 그는 궁궐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비를 정면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원자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권위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 왕의 고민을 알기라도 하듯 팔척귀는 다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르는 틈을 타 궁의 뒷길로 숨어들어 병조 판서의 측근 중 하나를 조용히 따라붙었다. 그 사내는 궁에서 나와 가마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팔척귀는 그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사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동자는 허공을 보며 흐릿해졌고 입술은 말없이 떨렸다. 팔척귀는 그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팔척귀는 죽음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을 숙주로 삼아 다시 궁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의 모습을 하고 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왕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대비의 거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다음 날 열이와 강철리는 궁 근처 폐사찰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강철리는 팔척귀의 기운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열이는 부적과 옷을 정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강철리가 입을 열었다. 이번엔 그놈이 먼저 우리를 찾을 거야. 대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함께잖아. 이번엔 도망만 치지 않을게. 강철리는 그런 열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엔 도망만 치던 자신이었지만 이제 그녀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저 멀리 팔척귀가 숨어있는 병조 판서의 측근은 이미 대비에게 다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피를 볼 각오였다. 사흘 밤낮을 폐사찰에 머문 열이와 강철리는 잠시의 평안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함을 자아냈다. 강철리는 새벽마다 주변의 기운을 살폈고 열이는 손에서 부적을 놓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을 뒤흔드는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열이와 강철리의 운명이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며 낯선 동행 속에서 조금씩 익숙함을 쌓아갔다. 어느 날 밤 부슬비가 내리는 폐사찰의 처마 아래 열이는 조용히 강철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강철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너를 노리는 자가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사라질 때까지. 열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왜 자꾸 내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말해? 강철리는 열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원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몸주신이 되어준다고 해도 결국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해. 열이는 강철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넌 이미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나를 위해 싸웠고 윤갑을 구하려 했어. 그건 열이의 말에 강철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 열의를 찾았을 때 그는 단지 승천을 위한 몸주신이 필요. 한편 왕은 대비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몰래 궁녀를 통해 풍산과 대비의 밀담을 엿들었고 그들 사이에 무당열이라는 이름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왕은 즉시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풍산과 그의 하인을 감시하라. 그리고 대비의 처소에는 매일 같은 시각에 궁녀를 보내 동정을 살펴라.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왕의 내면은 격렬히 흔들리고 있었다. 원자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고 대비는 계속해서 외부의 임무를 궁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무속을 배척했던 왕실의 원칙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왕은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열이는 악몽에 시달렸다. 윤갑이 피를 흘리며 팔척귀에게 끌려가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윤갑은 열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열이는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강철리는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그자는 반드시 구할 수 있어. 열이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사람의 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게 나 때문일까? 강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곧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열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럼 나는 끝까지 그를 기억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그가 살아있을 때 나를 어떻게 아껴줬는지, 내가 얼마나 그를 의지했는지를. 강철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열이의 마음속에 윤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윤갑이 아니었다면 열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사찰 근처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철리는 날카롭게 기운을 감지하고 열이에게 속삭였다. 그놈이다. 팔척귀가 가까이 왔어. 밤 기운은 유독 싸늘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찰의 풍경이 윙소리를 냈고 처마 밑은 불은 꺼질 듯 흔들렸다. 강철리는 눈을 감고 기운의 흐름을 읽었다. 분명 팔척귀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더 있었다. 강철리는 열이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움직이지 마. 너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강철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열이는 부적을 굳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싸워요. 나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수살귀가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찰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형체는 이전보다 더 선명했고 눈동자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복제한 듯 낯익었다. 열이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나를 감시하던 궁녀. 수살귀는 열이의 기억 속 인물의 형상을 따라 변신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팔척귀의 교활한 술수였다. 강철리는 수살귀를 향해 손을 내뻗었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기운이 그의 손끝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수살귀는 그 기운에 밀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멀리서 팔척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지. 그 순간 수살귀는 팔척귀의 기운에 억눌려 바닥에 쓰러졌다. 강철리가 재빨리 움직여 수살귀의 심장 부근에 손을 얹자 눈부신 빛의 기운이 퍼지며 그 형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싸움은 끝난 듯했지만 강철리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열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철리 곁으로 다가섰다.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있을까? 강철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팔척귀는 더 이상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원한과 욕망은 너무나 거대했으며 무엇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기억의 소멸이었다. 그 시각 궁궐에서는 풍산이 대비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사찰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열이라면 그날 우리 일을 방해했던 바로 그 여자였군. 풍산은 10년 전 금단의 굿당에서 제사를 망친 이상한 기운을 떠올렸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녀 바로 열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었다. 풍산의 계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변수였다. 대비 역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원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왕은 점점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조 판서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이제 열이뿐 아니라 강철이라는 자도 처리해야 해. 둘 다 사라져야 한다. 병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팔척귀가 그들을 추적 중입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는 손을 꽉 쥐며 단호히 말했다. 늦으면 안 돼. 왕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반면 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원자의 상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는 대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는 내관을 불러 은밀히 명했다. 원자의 침소를 바꾸고 모든 궁녀를 교체하라. 그리고 대비의 처소를 밤마다 감시하라. 왕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내면에는 조용한 분노가 끓고 있었다. 그는 이제 무속을 배척했던 원칙을 깨고 대비가 숨기고 있는 존재, 그 중심에 열의가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